딸을 빼앗기기 직전이었습니다. 법정안 누구도 이 엄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결과를 예상하고 있던 그 순간 단 한 장이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 데려간대. 5살짜리 입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이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하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미역국을 후후 불고 있었고 창밖에는 11월의 찬바람이 낡은 창틀을 흔들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조금 전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1년 넘게 연락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서연은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짧고 건조했어요. 하은이 데려갈 거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니까 알아둬.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이 뭔가 말하려는데 이미 끊겨 있었어요. 하은이가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연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아빠가 나 데려간대? 서연은 웃으려 했어요. 웃어야 했습니다. 아이 앞이었으니까요. 근데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냥 아빠가 보고 싶다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은이가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숟가락을 들었어요. 미역국을 후후 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이서연 31살. 경기도 수원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창문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그런 집이었어요. 전 남편 박준서와 이혼한 지 1년 하고도 3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준서의 집안은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는 집이었고 서연은 어린이집 교사 출신의 평범한 집 딸이었어요. 결혼할 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식 날 웃으며 던진 한마디를 서연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우리 준서가 눈이 좀 낮았네라는 그 말이 2년 반의 결혼 생활 내내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이혼은 준서가 먼저 원했습니다. 서연은 버티려 했지만 버틸 힘이 없었어요. 하은이를 안고 집을 나오던 날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등 뒤로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두고 가지 그래. 우리가 더 잘 키울 수 있잖아.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봤으면 무너졌을 테니까. 법원에서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결정했고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하은이를 데리고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처음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8달 만에 집주인이 잠적했습니다. 전세 사기였어요. 보증금 5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소송을 걸었지만 돌아온 건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양육비도 3달 만에 뚝 끊겼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했고 변호사를 쓰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지하로 왔어요. 낮에는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하은이가 잠든 새벽에는 온라인 보육교재를 만드는 부업을 했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한 괜찮았어요. 하은이가 따뜻하게 자고 밥을 먹고 웃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오늘이었습니다. 하은이를 재우고 나서 서연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했는데 손이 물속에 잠긴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나 데려간대? 준서가 법적 절차도 없이 서연에게 아무 말도 없이 5살짜리 아이한테 먼저 그 말을 했다는 것.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말이었어요.
며칠 뒤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았어요. 이서연 씨 되시죠? 법무법인 태성의 김영준 변호사입니다. 박준서 씨 측 대리인인데요. 전달드릴 사항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친권 변경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은 양의 친권이 어머니 쪽에 있는데 이를 아버지 쪽으로 변경하는 소송이에요. 서류는 내일 중으로 발송될 예정이고 국선 변호인 신청은 관할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친권 변경이요? 무슨 근거로요? 아이의 현재 양육 환경이 복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진행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끊겼어요. 안내를 마쳤다는 듯이 깔끔하게. 텅 빈 통화 화면. 그리고 정적. 서연은 핸드폰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 물이 아직 틀어져 있었는데 콸콸 흐르는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어요. 손이 떨렸는데 핸드폰을 놓지 않으려고 더 꽉 쥐었습니다. 양육 환경이 복지에 적합하지 않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굴러다녔어요. 반지하였습니다. 창문 아래로 사람들 발목만 보이는 집이었어요. 보일러가 낡아서 한겨울엔 틈새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장마철엔 습기가 차서 벽 한켠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알면서도 이 집을 선택했어요. 이보다 싼 곳이 없었으니까. 이보다 싼 곳은 하은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게 지금 증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하은이였습니다. 자다가 깼는지 눈이 반쯤 감겨 있었는데 곰 인형을 끌고 나와 서연의 다리에 얼굴을 묻었어요. 엄마, 왜 안 자? 하은이 깼어? 엄마 여기 있어. 서연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은이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어요. 따뜻하고 작은 무게였는데 이 무게가 이 세상에서 서연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이를 다시 재우고 나서 서연은 방바닥에 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은 채로 한참을 그러고 있었는데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울 시간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국선 변호인 신청 방법을 찾아봐야 하고 서류가 오면 읽어봐야 하고 내일 카페 출근 전에 법원에 전화를 해봐야 한다고.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어요. 통장 잔액 42만 원. 서연은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인지는 몰랐지만 42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건 알았어요. 국선 변호인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싸워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주는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발소리가 지나갔어요. 누군가 빠르게 걷는 소리였는데 반지하 창문으로는 그 사람의 발목과 신발만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닦인 구두였어요. 서연은 자신의 슬리퍼를 내려다봤습니다. 뒤꿈치가 닳아서 한쪽이 기울어진 슬리퍼였어요. 내일 서류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서류를 받는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은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르고 깊은 숨소리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지켜야 했어요. 어떻게든. 그런데 서연이 아직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배정받게 될 국선 변호인의 이름. 그 이름 석자를 서류에서 확인하는 순간 서연의 손이 멈추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멈춤이 이 싸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강인수는 오전 7시에 출근했습니다. 40년째 같은 시간이었어요. 법원 청사 옆 골목에 있는 낡은 건물 3층 국선 변호인 사무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야 했는데 요즘은 2층에서 한번 멈추게 됐습니다. 숨이 차서가 아니었어요.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서서 숨을 고르는 척 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만. 사무실 문을 열면 제일 먼저 커피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커피 메이커에서 나오는 냄새였는데 좋은 원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40년을 이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으니 이제는 이게 없으면 아침이 아닌 것 같았어요. 책상에 앉아 오늘 배정된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권 변경 소송, 의뢰인 이서연, 상대방 박준서, 대리인 법무법인 태성 김영준. 강인수는 그 이름을 보고 잠깐 멈췄어요. 법무법인 태성?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이었는데 김영준은 그 중에서도 가사소송으로 이름이 나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38살. 승소율이 높았고 특히 경제력을 앞세운 친권 변경 소송에서 강했어요. 강인수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싸움을 수없이 봐왔어요. 돈 있는 쪽이 돈 없는 쪽을 밀어붙이는 싸움. 처음엔 분했습니다. 20대엔 밤을 새워 판례를 뒤지고 30대엔 증인을 직접 찾아다니고 40대엔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40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그 분함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딘가 깊이 가라앉은 것 같기도 했어요. 오른손을 들어 펼쳐봤습니다. 미세하게 떨렸어요. 2달 전 건강검진에서 신경과 전문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파킨슨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인수는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했고 병원을 나와서 다시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검사 받으면 된다고. 2달만 더 버티면 된다고. 2달. 마지막 2달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 깊숙이 넣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는데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4살짜리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강인수의 딸이었습니다. 이혼하던 해에 찍힌 사진이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딸은 전 아내를 따라 부산으로 내려갔고 강인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끊은 게 아니라 끊겼다고 생각하려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끊은 쪽은 자신이었어요. 미안해서였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아예 없는 아버지가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몰랐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서류를 다시 펼쳤는데 의뢰인 이서연의 연락처 아래에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써놓은 것이었어요. 의뢰인 미성년 자녀 동반 방문 예정. 오전 10시. 강인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0분이었어요. 10시 정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강인수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어른의 발소리였고 하나는 작고 불규칙한 발소리였어요. 강인수 변호사님이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긴장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앉으세요. 서연이 아이를 안은 채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공간이 신기한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리번거렸어요. 강인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멈췄습니다. 아이였어요. 4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눈이 컸어요. 강인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서연이 황급히 말했어요. 하은아, 조용히 해. 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진 속 4살짜리 딸의 눈빛이었는데
그게 지금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닮은 것뿐이라는 것도. 그런데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서류 검토했습니다. 강인수는 천천히 말했어요.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양육 환경이 부적합하다고. 맞아요. 반지하 주거 환경, 불안정한 수입, 그리고 강인수는 서류를 짚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시절 안전사고 기록.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혼자 뛰다가 넘어진 거고 저는 바로 응급처치를 했어요. 원장님도 제 편이었고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는데. 알아요. 강인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부드럽지 않은 어조였는데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어요. 상대방은 그걸 알면서도 쓰는 겁니다. 작은 기록 하나라도 끌어다 쓰는 게 저쪽 전략이에요. 서연이 입술을 눌렀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작게 떨렸어요. 하은이가 그때 강인수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법정 사진이었는데 젊은 시절 강인수가 찍힌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저기도 할아버지야? 하은아, 괜찮아요. 강인수가 처음으로 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은이는 웃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웃음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변호사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요. 국선 변호인으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건가요? 저 돈이 없어서 국선을 신청한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들어보니까 되게 큰 로펌 회사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다 알 수 있었어요. 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그리고 또 한 장. 창밖으로 법원 청사가 보였는데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생각했어요. 마지막 사건이니까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 마지막 에너지를 쏟아붓기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 2달 후면 어차피 끝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눈빛을 보고 있으니 그 생각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서연 씨, 강인수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 넘었어요. 처음 석 달만 들어오고 그 뒤로는 한 푼도 없었어요. 입금 내역 다 갖고 있어요? 네.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왜 안 줬냐고 물었을 때 계좌가 바뀐 줄 알았다고. 강인수의 눈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뭔가를 포착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 말 문자로 받은 거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캡처해 두세요. 전부 다.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근데 강인수의 목소리가 아까와 달라졌다는 건 느꼈습니다. 형식적으로 상담을 마치려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오세요. 자료 준비해 오고. 어떤 자료요? 이혼 합의서, 양육비 입금 내역, 어린이집 사고 당시 원장 확인서, 부모 동의서, 있는 거 전부. 서연은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는데 그래도 받아 적었어요. 하은이가 그때 강인수 손을 잡았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 말하려 했는데 하은이가 먼저 말했어요. 할아버지 손이 왜 떨려요? 순간 정적이었습니다. 서연이 당황해서 입을 열었어요. 하은아, 그런 말하면 안 돼. 괜찮아요. 강인수가 낮게 말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얹혀 있었어요. 차가웠는데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파요? 아니,
강인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은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겨줄게. 말하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계획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40년 동안 법정에서 수없이 많은 말을 했는데 지금 이 한마디가 제일 무거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는데 참고 있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두 사람이 나갔어요. 강인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연이 하은이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은이가 뭔가를 말하는지 위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는데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잠깐 웃었다가 다시 굳은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강인수는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4살짜리 딸의 사진이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서랍 안에 넣지 않고 처음으로 오른손을 들어 펼쳐봤어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2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놓치는 게 없도록. 법무법인 태성, 김영준. 강인수는 그 이름 위에 시선을 오래 뒀습니다. 젊고 빠른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고 자료도 있고 로펌의 조직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인수한테 가진 거라곤 경력 40년이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한지는 모르겠었어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연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버스를 2번 갈아탔는데 중간에 환승이 꼬여서 뛰었습니다. 법원 청사 앞 계단에 서서 숨을 고르는데 손에 든 파일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 양육비 입금 내역, 어린이집 사고 당시 원장 확인서. 지난 일주일 동안 모을 수 있는 건 전부 모았습니다. 3층 계단을 올라가면서 서연은 생각했어요. 강인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봤는데 나오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대형 로펌 이름이 없었고 큰 사건을 맡았다는 기사도 없었어요. 그냥 40년간 국선 변호사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법원 관련 커뮤니티를 뒤졌는데 딱 한 줄짜리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인수 변호사? 무조건 끝까지 싸우는 사람. 근데 이기는 건 별개. 그 댓글을 보고 서연은 잠을 못 잤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인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지난번엔 없었어요. 서연이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자료 가져왔어요? 네. 파일을 건넸어요. 강인수는 받아서 바로 펼쳤습니다. 한 장씩 넘기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꼼꼼하게 봤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사무실이 조용했는데 서류 넘기는 소리만 났습니다. 창밖으로 법원 청사가 보였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각자 어떤 싸움을 들고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어린이집 사고가 언제예요? 3년 전이요. 하은이 낳기 전이에요. 원장 확인서에 서명이 있네요. 원장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 강인수는 그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부모 동의서는요? 그건 못 구했어요. 그 가족이 이사를 갔는데 연락처를 몰라서요. 강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찾아야 해요. 어떻게요?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혹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당시 같은 반 학부모 중에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는지.
서연은 메모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강인수는 양육비 입금 내역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장씩 짚으며 날짜를 확인했어요. 3개월치 입금됐고 그 다음 달부터 끊겼네요. 네. 상대방이 계좌가 바뀐 줄 알았다고 했죠. 문자로 왔어요. 캡처해뒀어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강인수가 받아서 봤어요. 준서가 보낸 문자였는데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계좌 바뀐 거 몰랐어. 새 계좌 알려줘. 강인수는 그 문자를 오래 봤어요. 그리고 입금이 끊긴 날짜와 이 문자의 날짜를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이서연 씨, 네. 이 문자 받고 새 계좌 알려줬어요? 아니요. 계좌 바뀐 적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같은 계좌였어요. 강인수의 눈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 문자는? 말을 멈췄어요. 서연은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강인수의 표정이 뭔가를 포착한 사람의 표정이라는 건 느꼈습니다. 변호사님, 뭔가 이상한 거예요? 강인수는 대답 대신 서류를 덮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쪽이 준비를 오래 했어요. 얼마나요? 이 소송을 결심하기 전부터 양육비를 끄는 것도 계좌 어쩌고 한 것도 전부 미리 설계한 거예요. 서연이 굳었습니다. 무슨 설계요? 나중에 법정에서 쓸 논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육비를 안 준 게 아니라 주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는 논리.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서연 씨가 아이를 어떤 환경에서 키웠는지를 기록해뒀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연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기록이요? 사진이든 방문 기록이든 반지하 주거 환경을 증거로 쓰려면 뭔가 있어야 하거든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억이 났습니다. 2달 전에, 네, 복지관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양육 환경 점검이라고 구청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강인수가 눈을 들었습니다. 신분증 확인했어요? 아니요. 그냥 믿었어요. 구청 직원이라고 해서 정적이었습니다. 강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류 위에 손을 얹은 채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흐렸어요. 서연은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거라는 건 알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랐어요. 변호사님, 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강인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이서연 씨, 네. 질문이 틀렸어요. 서연이 굳었습니다. 이길 수 있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길 거냐를 생각해야 해요. 그게 그 말 아닌가요? 달라요. 강인수가 말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이길 수 있냐는 건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거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서연은 그 말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때우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강인수는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 서연이 두고 간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입금 내역, 원장 확인서, 얇은 파일이었어요. 상대방이 준비한 것에 비하면 너무 얇았습니다. 그런데 강인수는 그 얇은 파일 안에서 뭔가를 봤어요. 작은 것이었는데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준서가 보낸 문자, 계좌 바뀐 거 몰랐어. 그 문자의 날짜, 그리고 실제로 입금이 끊긴 날짜, 그 사이의 간격. 강인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나왔어요. 짧지 않은 간격이었는데 상대방이 실수를 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였어요. 보통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강인수는 40년 동안 이런 걸 넘겨본 적이 없었어요. 오른손이 떨렸습니다. 강인수는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복지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찍어간 사진이 어디에 쓰일 건지, 그리고 김영준이 그것들을 법정에서 어떻게 엮을 건지 하나씩 짚어나가야 했어요. 2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강인수가 아직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준비한 게 사진과 양육비 논리만이 아니라는 것. 서연의 과거 어린이집 사고 기록 뒤에 훨씬 더 깊이 파고든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드러나는 순간 이 싸움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법원 복도는 늘 사람이 많았어요. 소송을 들고 온 사람,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 강인수는 40년 동안 이 복도를 수없이 걸었는데 오늘따라 복도가 좁게 느껴졌습니다. 준비 기일이었어요. 본격적인 재판 전에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교환하는 자리였는데 강인수는 일찍 도착해서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준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38살. 키가 컸고 정장이 반듯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보조 변호사가 2명 따라왔는데 걸음이 빠르고 자신 있었어요. 강인수를 발견하자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의 바른 동작이었는데 눈이 웃지 않았어요. 강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처음 보는데요. 아, 저는 예전에 세미나에서 뵌 적이 있어서요. 그때 강 변호사님 발표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말이었어요. 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빈말에 빈말로 받아칠 필요가 없었어요. 준비 기일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양측 주장을 들었어요. 김영준이 먼저였습니다. 준비해온 서류가 두꺼웠는데 보조 변호사가 판사석에 올렸어요. 강인수는 그 두께를 봤습니다. 예상보다 두꺼웠어요. 신청인 측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준의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현재 하은 양은 반지하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상시 습기와 채광 부족으로 인해 아동 발달에 부적합한 환경임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진 자료는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합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반지하 방 내부였는데 벽 한켠에 곰팡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인수는 그 사진을 봤어요. 서연이 말했던 복지관 직원 사칭, 그 사람이 찍어간 것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이서연 씨는 현재 파트타임 근무로 월 수입이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이며 이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에 불충분한 금액입니다. 관련 소득 자료는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합니다. 강인수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서연의 카페 급여 명세서였어요. 어떻게 구한 건지 몰랐는데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준이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상대방 이서연 씨의 어린이집 교사 재직 시절 안전사고 기록입니다. 갑 제3호증. 강인수는 받아서 펼쳤는데 멈췄습니다. 사고 기록이 한 건이 아니었어요. 2건이었습니다. 서연에게 들은 건 한 건이었는데 여기엔 2건이 적혀 있었어요. 2번째 사고 기록의 날짜를 봤는데 서연이 퇴직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강인수는 표정을 유지했어요.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는 걸 보이면 안 됐어요. 그런데 가슴 안에서 뭔가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이 말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몰랐던 건지. 준비 기일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연이 복도 끝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인수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인수의 얼굴을 보고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강인수는 대답하지 않고 벤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따라왔어요. 둘이 앉았는데 강인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오갔는데 그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이서연 씨. 네. 어린이집 사고가 2건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2건이요? 상대방이 2건을 제출했어요. 한 건은 알고 있었죠. 나머지 한 건은. 서연이 입술을 눌렀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인수는 기다렸습니다. 퇴직하기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애가 낮잠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진 건데 크게 다친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셨고 원장님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네. 왜 말 안 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화를 낼 자격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연이 숨긴 게 아니었어요. 몰랐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파고든 건 상대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2건의 사고 기록이 있으면 판사 입장에서는 패턴으로 볼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2번은 다르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김영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꺼낸 거였습니다. 강인수는 창밖을 봤어요. 법원 앞마당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잎이 거의 다 떨어진 나무였어요. 변호사님, 서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 정말 나쁜 엄마 아니에요. 강인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알아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소중하게 봤어요. 사고가 났을 때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그 아이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하셨어도 저는 한 달을 미안해서 못 잤어요. 강인수는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목소리가 끝에서 갈라졌어요. 서연은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숨을 참았어요. 강인수는 그 모습을 봤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싸움에서 위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서연 씨. 네. 그 2번째 사고. 부모님이 괜찮다고 했죠. 네. 연락처 있어요? 서연이 멈췄습니다. 찾아볼게요. 찾아야 해요. 그리고 원장님한테도 다시 연락해야 해요. 2번째 사고도 원장님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연은 메모했어요. 손이 떨렸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요? 복지관 직원 사칭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건물 입구에 CCTV 있어요? 있으면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그날 영상 확인해 달라고 해보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인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무릎이 뻐근했는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와요. 네. 그때까지 찾을 수 있는 건 전부 찾아오세요. 서연이 일어나다가 멈췄습니다. 변호사님.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불리한 거 맞죠? 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불리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요. 하은이 데리러 가야 하지 않아요.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었는데 어깨가 꼿꼿했어요.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의 어깨였습니다. 강인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건 저녁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하고 없었어요. 강인수는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준비 기일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펼쳤어요. 2건의 사고 기록, 반지하 사진, 급여 명세서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김영준이 이것들을 어떻게 엮을지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아이를 돌보는데 2번의 사고가 있었던 엄마. 그 논리가 완성되면 판사 입장에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강인수는 그 서류들 사이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김영준이 실수를 했습니다. 준비를 너무 잘한 사람이 가끔 하는 실수였어요. 너무 많은 걸 준비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선이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급여 명세서였어요. 서연의 카페 급여 명세서. 강인수는 그 서류를 들고 날짜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이 명세서를 김영준이 어떻게 구했는가? 카페 사업자가 직원 급여 명세서를 외부에 제공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이 동의했을 리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구한 것이었는데 그 방법이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강인수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오른손이 떨렸는데 왼손으로 잡으며 썼습니다. 글씨가 예전 같지 않았는데 내용은 달랐어요. 40년이 손끝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었으니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법원 청사의 불빛이 보였어요. 강인수는 계속 서류를 들여다봤는데 한참 후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른손을 들어봤어요. 떨렸습니다. 오늘따라 더 심했어요. 괜찮았어요. 2달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강인수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김영준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 사고 기록도 사진도 급여 명세서도 아닌 것. 그것이 법정에서 나오는 순간 강인수조차 처음으로 멈추게 될 거라는 걸.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말 이틀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은이가 잠든 새벽에 핸드폰을 들고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2번째 사고 아이의 부모. 어린이집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났는데 당시 같은 반 학부모 중에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었어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명씩 물어봤어요. 혹시 최아준 어머니 연락처 아시냐고. 토요일 밤 11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잘 지내시죠? 저 하준이 엄마예요. 서연은 그 번호로 바로 전화하지 않았어요. 밤이었으니까.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수 없었는데 짧게 썼어요. 어린이집 시절 일로 여쭤볼 게 있는데 통화가 가능하냐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기억하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문자 보고 걱정했잖아요. 서연은 천천히 설명했어요. 지금 소송 중이고 당시 하준이 사고가 증거로 제출됐다고. 목소리가 떨렸는데 억지로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했어요. 선생님, 그거 선생님 잘못 아니었잖아요. 하준이가 혼자 뒤척이다 떨어진 거고 선생님이 바로 안아서 달래줬잖아요. 저 그때 병원 데려갔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확인서 써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습니다. 하은이가 옆에 있었어요. 월요일 오전에 강인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인수는 어제도 여기 있었던 것 같았어요. 책상 위 서류가 주말 전보다 더 많았습니다. 커피잔이 2개 있었는데 둘 다 비어 있었어요. 서연이 앉자마자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찾았어요. 강인수가 받아서 펼쳤어요. 2번째 사고 부모님 연락이 닿았어요. 확인서 써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건물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CCTV 영상 확인했는데 2달 전 그날 사복 차림의 사람이 건물에 들어온 게 찍혀 있었어요. 복지관 직원이라고 했는데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그날 저희 집에 파견된 직원이 없었어요. 강인수가 멈췄습니다. 확실해요? 구청에 직접 전화했어요. 담당자가 그날 우리 주소로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했어요. 녹음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인수는 받아서 들었어요. 짧은 녹음이었는데 구청 담당자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강인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떴습니다. 잘했어요. 짧은 말이었는데 서연은 그 4글자가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어요. 이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강인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이 싸움을 뒤집는 거예요. 서연이 굳었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강인수의 표정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사진을 찍으러 들어온 사람이 복지관 직원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되면 그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어요.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니까. 그리고 그걸 법정에 제출한 김영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이에요. 출처를 알고도 제출했다면.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알고 했을까요? 몰랐을 리 없어요. 강인수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강인수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서연이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준비를 위해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강인수는 그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이서연 씨, 네. 하나 물어봐도 돼요. 서연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무서운 적 없었어요? 혼자 다 하면서. 서연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무섭죠? 매일이요. 근데 왜 계속해요?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법원 앞마당 나무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하은이가 자는 거 보면요. 이불 걷어차고 자는 거 덮어주고 이마 짚어보고 그럼 다시 할 수 있어요. 별거 없어요. 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나뭇잎이 흔들렸는데 거의 다 떨어진 나무였습니다. 변호사님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40년 동안 이 일하신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은 아니실 것 같은데. 강인수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말로 꺼내본 적이 없어서였습니다. 예전에 못 지킨 게 있어요. 서연이 기다렸어요. 딸이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보내버렸어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없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 아이한테. 목소리가 평탄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게 맞는 선택이었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내가 못 지킨 거 다른 사람 거라도 지켜보자고. 서연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는데 포기는 안 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잠깐의 정적이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따님은요? 지금도 연락 안 하세요? 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다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강인수 사무실에 등기 우편이 왔어요. 법무법인 태성에서 보낸 것이었는데 추가 증거 제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인수는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꺼내 펼쳤는데 첫 줄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류를 덮었습니다. 다시 펼쳤어요. 다시 읽었는데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영준의 마지막 카드였어요. 서연이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진짜 이유. 사고 기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퇴직 사흘 전 원장과의 면담 기록이 있었어요. 면담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서연 교사 본인이 더 이상 집에 있는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음. 강인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이건 서연이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 말하지 않은 건지, 그것보다 이 기록이 진짜인지 아닌지, 원장이 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손을 댄 것인지, 판사가 이 기록을 보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싸움은 훨씬 어려워지는 거였어요. 아니라면 누군가 이 기록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강인수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에요? 지금 올 수 있어요? 하은이 어린이집에 있는데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데리고 와도 돼요. 빨리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인수는 서류를 다시 들었어요. 그 한 줄을 또 봤습니다. 이서연 교사 본인이 더 이상 집에 있는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음. 40년 동안 이런 서류를 수없이 봐왔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서류는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너무 정교했습니다. 진짜처럼 만든 가짜인지 진짜인지. 오른손이 떨렸습니다. 왼손으로 잡지 않았어요. 그냥 뒀습니다. 서연이 오면 물어봐야 했어요.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 이 싸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거였습니다. 강인수가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이유. 그게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지 오늘 밤 안에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0분 후였어요. 서연이 하은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강인수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무 말 없이. 서연이 받아서 읽었습니다. 읽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거, 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강인수가 서연을 봤습니다. 확실해요? 네.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원장님한테도 누구한테도. 목소리가 떨렸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인수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어린이집이 전산으로 면담 기록 보관해요? 네, 다 컴퓨터로 저장해요. 제가 다닐 때도 그랬어요. 강인수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럼 전산 기록이랑 이 서류랑 다를 거예요. 서연이 굳었어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확인해 봐야 알아요.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네. 내일 아침까지 전산 기록 조회 결과 받아올 수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를 더 꽉 안았어요. 강인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재판이 모레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게 마지막 카드였어요. 이걸 뒤집으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떨렸어요. 왼손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어요. 할 수 있어요? 서연이 강인수를 봤습니다. 네. 망설임이 없었어요. 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서연은 하은이를 재우고 원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받았어요. 사정을 설명했는데 원장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그런 면담 기록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메일이 왔어요. 전산 기록 조회 결과였는데 그날 면담 기록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메일을 강인수한테 전달했어요. 강인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됐어요. 짧았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몰랐는데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은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있었는데 서연은 조용히 덮어줬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고 깊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숨소리였는데 그게 오늘따라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옷장에서 제일 단정한 걸 꺼냈는데 남색 재킷이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샀던 옷이었어요. 오래됐는데 버리지 못했어요. 입어봤는데 여전히 맞았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 사람이 낯설었어요. 무서운 게 얼굴에 다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했습니다.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이가 선생님 손을 잡고 들어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빨리 데리러 와. 응, 빨리 올게. 하은이가 웃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은 돌아섰어요.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이었어요. 강인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입구 계단 아래 서 있었는데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반듯해 보였습니다. 서연을 보자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왔어요. 네. 준비됐어요? 서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요. 강인수가 봤어요. 근데 들어갈게요. 강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서연이 따라갔어요.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김영준과 마주쳤습니다. 보조 변호사 2명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김영준이 강인수를 봤는데 오늘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만 잠깐 마주쳤다가 지나쳤어요. 서연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자신감이었어요.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단단했어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양측 모두 준비됐습니까? 네. 김영준이 먼저 일어섰어요. 준비해온 서류가 두꺼웠는데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쪽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은 양은 반지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습기와 빛이 부족한 환경으로 아이가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사진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사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반지하 방 내부였는데 벽 한켠에 곰팡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인수는 그 사진을 봤어요. 서연이 말했던 복지관 직원 사칭, 그 사람이 찍어간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머니 이서연 씨는 현재 카페 파트타임으로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기에 충분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관련 급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강인수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서연의 카페 급여 명세서였어요. 어떻게 구한 건지 몰랐는데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준이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 이서연 씨의 어린이집 교사 시절 안전사고 기록 2건과 퇴직 당시 본인 스스로 아이를 돌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면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를 종합할 때 하은 양을 아버지 박준서 씨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다고 판단합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강인수가 일어섰어요. 천천히였습니다. 무릎이 뻐근했는데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른손을 서류 위에 올렸습니다. 떨렸는데 보이지 않도록 눌렀어요. 상대방 주장에 반론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40년이 그 목소리 안에 있었어요. 먼저 반지하 사진입니다. 아버지 측은 이 사진을 복지관 직원이 찍은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구청에서
이서연 씨 집으로 파견한 직원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구청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받았습니다. 또한 그날 외부인이 주거지에 출입한 사실이 이서연 씨 집주인 CCTV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측이 몰래 사람을 들여보내 찍은 사진을 법정에 제출한 것입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김영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강인수는 계속했어요. 다음으로 양육비 문제입니다. 아버지 측은 계좌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서연 씨 계좌는 이혼할 때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혼 합의서와 계좌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았어요. 또한 아버지 측이 보낸 문자를 보면 계좌가 바뀐 줄 몰랐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문자를 보낸 날짜와 실제로 양육비가 끊긴 날짜 사이에는 42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계좌를 정말 몰랐다면 양육비가 끊기는 즉시 연락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42일이 지나고 나서야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부터 양육비를 줄 생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강인수가 마지막 서류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측이 제출한 퇴직 면담 기록입니다. 이서연 씨 본인이 아이를 돌보기 어렵다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담 기록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강인수는 잠깐 멈췄어요. 해당 어린이집은 모든 면담 기록을 컴퓨터로 보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측이 제출한 이 기록은 손으로 직접 쓴 문서입니다. 같은 날짜, 같은 내용인데 컴퓨터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린이집 컴퓨터 기록 조회 결과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날 면담 기록이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서연 씨는 아이를 돌보기 어렵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서는 누군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김영준이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컴퓨터 오류일 수 있으며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강인수는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서연 씨는 1년 넘게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로 반지하에서 2가지 일을 하면서 그럼에도 하은 양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담당 선생님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잠깐 멈췄어요. 아이에게 좋은 환경이란 돈이 많은 집이 아닙니다. 아이 곁에서 버텨온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그 사람은 이서연 씨입니다. 강인수는 자리에 앉았어요. 숨을 골랐습니다.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법정이 잠잠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김영준은 보조 변호사와 뭔가를 속닥이고 있었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서연은 앞을 봤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는데 꽉 쥐었어요.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측 최후 진술 있습니까? 김영준이 일어섰어요. 아버지 측은 추가 진술 없습니다. 강인수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측도 없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어요. 판결은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는데 서연은 그 사이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인수가 옆에 왔습니다. 다 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강인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법원 앞마당 나무에 바람이 지나갔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게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후회 없다는 뜻이에요. 서연이 입술을 눌렀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흘렀어요. 소리 없이
복도 한가운데였는데 상관없었습니다. 강인수는 보지 않았어요.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만 했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따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강인수가 멈췄어요. 오늘 보니까요. 변호사님이 하은이 보는 눈빛이 있어요. 그거 딸한테 써야 해요. 저한테 쓰지 말고. 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나무가 흔들렸는데 오늘따라 가지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가지가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김영준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보조 변호사들과 빠르게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강인수 옆을 지나치다가 멈췄습니다. 강 변호사님, 강인수가 돌아봤어요. 컴퓨터 기록까지 확인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어요. 부드러움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40년이에요. 강인수가 짧게 말했어요. 그 시간 동안 못 보던 게 없어요. 김영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그 뒷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강인수를 봤습니다. 방금 이긴 것 같은데요. 판결은 금요일이에요. 그래도요. 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아주 짧게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웃음을 봤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전이었어요. 판결 선고였습니다. 강인수와 서연은 법정 앞 복도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었는데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뭘 하고 있을지, 점심을 잘 먹었는지, 낮잠은 잘 자는지.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서류를 들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판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손을 꽉 쥐었어요. 강인수는 앞을 봤습니다. 오른손이 떨렸는데 이번엔 잡지 않았어요. 아버지 박준서의 친권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한 번 더 들으려고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은이는 서연 곁에 있는 거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측이 제출한 반지하 사진은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로 판단하며 퇴직 면담 기록은 진짜라고 인정할 수 없어 증거에서 제외합니다. 밀린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서연은 복도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하는지 웃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강인수가 옆에 왔어요. 이서연 씨, 네. 하은이 데리러 가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서연이 웃었어요. 소리내어 웃었는데 눈물이 같이 났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울면서 웃는 서른한 살짜리 여자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는데 상관없었습니다. 강인수는 보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판결이 끝나고 법원 복도에서였어요. 강인수가 먼저 걸어가려는데 서연이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강인수가 돌아봤어요.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인수가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그건 왜요? 그냥요. 알려주세요. 강인수는 한참을 서연을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려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강지은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하지 않았어요. 그냥 외웠어요. 봄이 왔습니다. 판결이 난 뒤로 석 달이 지났어요. 수원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창문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이 보이는 건 여전했는데 요즘은 운동화가 많았어요. 겨울 구두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같은 동네였는데 1층이었습니다. 보증금을 올려야 했는데 판결 이후 밀린 양육비 강제 징수 신청을 했고 그게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전부는 아니었는데 이사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카페 파트타임도 계속했어요. 줄이지 않았는데 줄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버는 돈인지 알았으니까요. 하은이는 요즘 어린이집에서 노래를 배워왔어요. 가사를 절반쯤 틀리게 부르면서도 신이 났는데 서연은 그 틀린 가사가 더 좋았습니다. 매일 밤 하은이를 재우면서 그 노래를 들었어요. 틀리게 부르다가 잠드는 아이를 보면서 이게 전부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지키고 싶었던 것이구나. 강인수는 은퇴 후 처음으로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아침 7시에 출근했던 사람이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지니 오전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커피를 내렸는데 사무실 것보다 맛이 없었어요. 좋은 원두인데도 그랬습니다. 장소가 달라서인지 혼자라서인지 몰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변호사님, 지금 시간 되세요? 있어요. 잠깐 만나실 수 있어요? 드릴 게 있어서요. 법원 근처 카페였습니다. 서연이 먼저 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커피 2잔이 있었는데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접혀 있었어요. 강인수가 앉았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쪽지를 펼쳤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지은. 강인수는 그 이름을 한참 봤어요. 손이 떨렸는데 쪽지 때문인지 손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서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강지은 씨가 부산에 산다고 하셨잖아요. 혹시나 해서 SNS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오래된 계정이었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변호사님이랑 눈매가 닮았어요. 그래서 메시지 보냈어요. 혹시 아버지가 강인수 씨냐고요. 뭐라고 했어요? 서연이 잠깐 멈췄습니다. 한참 답장이 없었어요. 그러다 왔는데 딱 한 줄이었어요. 맞다고요. 그래서요? 번호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전해드려도 되냐고요. 강인수가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서연이 쪽지를 가리켰습니다. 그게 거기 있어요. 강인수는 쪽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변호사님이 하셔야 해요. 강인수가 서연을 봤습니다. 그걸 왜? 그냥요. 서연이 웃었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어요. 가볍게 말했는데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건 둘 다 알았습니다. 혹시 연락하기 싫으시면 버리셔도 돼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변호사님. 네.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후회가 없다고. 강인수가 서연을 봤습니다. 그거 변호사님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강인수는 쪽지를 접었어요.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연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강인수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쪽지를 꺼냈어요. 펼쳤는데 강지은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40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4살이었는데 지금은 44살이 됐을 거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자리씩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30년 만에 하는 첫마디가 뭐여야 하는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지, 잘 지냈냐고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서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후회가 없다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목소리였는데 어딘가 익숙했어요. 강인수는 잠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강인수라고 하는데요. 혹시 강지은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잠깐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끊기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인수는 그 침묵을 느꼈어요. 모르는 번호인데 끊지 않는다는 게 짐작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야. 침묵이었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강인수는 그 침묵을 기다렸어요. 끊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끊기지 않았습니다. 연락 오실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인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는데 그냥 뒀어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에게 문자가 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연락했어요. 5글자였습니다. 강인수였어요. 서연은 그 5글자를 오래 봤어요. 연락했어요. 짧은 말이었는데 그 안에 4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잘 됐다. 진짜로.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하은이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는데 다 그리고 나서 서연에게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우리야. 그림 속에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크고 한 명은 작았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거라 선이 삐뚤었는데 2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옆에 태양이 있었는데 태양도 삐뚤었어요. 그래도 화냈습니다. 서연은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봤어요. 엄마, 왜 울어? 안 울어. 눈물 나오는데. 그냥 햇볕이 너무 밝아서.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납득이 안 되는 얼굴이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시 크레파스를 집었어요. 서연은 그림을 창가에 올려놨습니다. 1층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햇볕이 삐뚤한 태양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사한 첫날이었어요. 보일러가 됐습니다.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왔어요. 하은이가 옆에서 노래를 틀리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걸로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싸움에서 이긴 건 강인수의 40년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주말 이틀을 밤새워 연락처를 뒤진 것이었습니다. 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녹음한 것이었어요. 포기하면 편했는데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강인수는 그 재료로 싸웠어요. 40년은 그걸 법정에서 펼치는 데 쓴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어주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때로는 떨리는 손으로도 끝까지 싸워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너질 것 같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30년 묵은 문이 열리기도 했어요. 우리는 가끔 너무 많은 걸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돈을, 완벽한 환경을, 적절한 타이밍을. 그러다 그냥 지나쳐버려요. 누군가의 가장 추운 날에. 괜찮습니다. 다 갖추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옆에 있으면 될 때가 있어요. 떨리는 손이어도 괜찮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닿으셨다면 잠시 멈춰 주변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자리에 서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